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사는 30대 워킹맘이에요. 동갑내기 남편과 토끼 같은 6살 배기 아들내미와 함께 나름 평화롭게 살다가 모든 게 다 파탄나고 말았네요. 남편과 이혼한 지 무려 1년이나 지났지만 그 배신감에 아직도 자다가 악몽을 꿀 때가 여러 번 있어요. 20대부터 이 남자에게 순정을 다 바쳤으며 돈은 없는데 의대를 꼭 가고 싶다던 이 사람에게 돈까지 바쳐서 의대생 만들어 놨거든요. 물론 우리 사이가 이렇게 산산조각 나버린 것은 시모의 역할이 매우 커요. 없이 살던 시모가 돈맛을 보더니 획 돌아버려서 절 배신했거든요. 자기 아들과 공모해서 말이죠. 결혼하고 나름 천사같이 잘해주던 시모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돌변하더군요. 돈 앞에는 장사 없나 봐요. 아들까지 뺏으려던 걸 간신히 막았어요. 그리고 전 현재 재혼을 앞두고 있어요. 아주 자상하고 다정하며 능력 있는 남자와 말이죠. 재혼하면 전 남편에게 잘 사는 모습을 꼭 보여줄 거예요.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들 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부들부들 떨게 되는 전 남편이 나락으로 빠져버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제 아이도 아빠에게 별로 정이 없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이 없고 제대로 놀아준 적도 없거든요. 아이를 갖자고 할 때도 자기는 아이를 안 좋아해서 낳기 싫다고 했던 사람이었으니 말 다 했죠 뭐.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중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우리 서유리를 낳은 거예요. 떡두꺼비 같은 우리 아들 덕분에 시모의 악마 같은 민낯이 드러났으니 우리 아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네요. 대체 제가 어떤 일을 겪었기에 이혼까지 한 전 남편과 시모에게 부들부들 거리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이 남자와 시모에게 지난 10수년간 바친 시간과 돈과 정성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제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짧은 세월도 아니고 10수년이라니 저도 참 바보 같죠?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진짜 없나 봐요. 아님 지금까지 운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어려서부터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평범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제 여동생이 무당인데 오늘 다시 제 동생을 찾아가 신점이나 한번 봐야겠습니다. 앞으로 재혼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점쳐달라고요. 재혼하기 전에 여러분께 그동안 제게 있었던 일을 상세히 다 말씀드리려 해요. 사연살롱 구독자 여러분께 다 털어놓으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실 거죠? 세상에 참 이런 일을 겪은 여자도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공감대 형성해 주시면 눈물 나게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전 오히려 어렸을 때는 부유한 집에서 자랐어요. 아빠는 큰 중견기업의 부사장을 지내셨던 분이어서 연봉이 엄청 셌거든요. 회사에서 운정에서 딸린 차까지 나오더라고요. 저희 넓은 단독주택에 개인 경비와 가사 도우미까지 두고 살았어요. 엄마는 전업주부였는데 뽀얀 피부에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의 미인이었어요. 어릴 적에 다른 친구 엄마들은 다 아줌마 뽀글팜하고 있었는데 엄마만 긴 생머리에 아가씨 같은 외모를 지녔었죠. 지금 사진으로 봐도 정말 세련되게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전 맏딸이었고 제 밑으로 이란성 쌍둥이 동생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집이 꽤 부유했으니 저를 포함한 여동생과 남동생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죠. 남동생은 학습과외는 물론이며 트럼펫 과외까지 다 개인 교습으로 받았어요. 여동생은 첼로와 피아노를,
저는 미술과외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내 자식한테도 그렇게까지 사교육비 몽땅 쏟아부으면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지 못할 것 같아요. 여튼 우리 5가족에게 세상은 마냥 핑크빛이었어요. 엄마가 암 선고를 받기 전까지 말이죠. 건강했던 엄마는 갑자기 체중이 30kg대로 떨어지며 코피가 자주 났고 급기야 쓰러지기까지 해서 병원에 가봤어요. 백혈병 진단을 받고 말았죠. 엄마의 무시무시한 혈액암을 어떻게든 고치기 위해 아빠는 백방으로 병원을 수소문했어요.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반드시 엄마를 완치시키겠다는 사명하에 미국과 일본까지 가서 치료를 받게 하였죠. 아빠가 워낙 일을 잘하던 분이었기에 회사 CEO분이 우리 엄마의 치료비까지 부담해 주셨다고 해요. 모든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병은 악화되어 갔어요. 암이 온몸에 퍼질 대로 퍼져 앙상한 뼈만 남은 엄마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그토록 싱그럽고 아름답던 엄마가 29kg까지 몸무게가 빠져서 눈만 껌뻑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우리 엄마가 미치도록 불쌍했죠. 고통 속에 꺼져가던 우리 엄마를 보며 맏딸인 제가 대신 아프고 싶었어요. 수진아, 엄마 너무 볼품없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부끄럽고 또 너희들에게 미안해. 우리 큰딸,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쌍둥이 동생들 꼭 좀 잘 챙겨줘. 너에게 면목이 없다. 딱 1년, 짧고 굵게 투병하고 엄마는 저 세상으로 떠나셨어요. 남은 우리 가족 4명은 모두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엄마 없는 가족은 상상이 안 가더군요. 그 중에서 가장 오열하고 충격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 아빠였죠. 아빠가 눈물 흘리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었는데 거의 한 달 내내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보, 나 혼자 애들 돌보면 어떻게 살아. 우리 여보가 내 속옷까지 다 챙겨줬는데 앞으로 난 누가 챙겨주지? 여보, 다시 돌아와. 나 너무 힘들어. 미치도록 보고 싶다, 내 마누라. 쌍둥이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맏딸인 제가 아빠를 진정시켜 드려야 했어요. 아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맨날 이렇게 울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카리스마 있고 강단 있던 아빠는 어디 갔어요? 이렇게 운다고 엄마가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3남매를 봐서라도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시라고요. 중학생이 나이였지만 맏딸이었기에 용기 있게 아빠를 다그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저희 3남매에게 사과하시더군요. 미안하다 얘들아. 그래, 나한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나약해지면 안 되지. 아빠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게. 아빠 열심히 살게. 너희들을 위해서 말이야. 그렇게 아빠는 예전처럼 열심히 살아보고자 갖은 애를 썼어요. 하지만 아빠를 다시금 사지로 몰아넣은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금융위기 때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만 것이었죠. 당연히 아빠는 잘 다니던 중견기업 부서장직에서 내려와야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이에 굴하지 않고 본인만의 사업체를 차리셨어요. 그런데 꽤 큰 회사의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스케일이 큰 것만 맞다 보니 개인 회사도 좀 크게 차리셨던 것 같아요. 가족으로서 옆에서 보기에 사업이란 게 정말 쉽지 않더군요. 사무실에서 거의 기거하다시피 일에 매달렸지만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려 시작하다 보니 아빠의 사업체는 금세 폭삭 주저앉고 말았어요.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걸 우리 집에 덕지덕지 붙은 빨간 딱지를 보고 알았죠.
아빠는 압류딱지를 붙이러 온 사람들을 보고 절규했어요. 그건 안 돼. 우리 애들 아끼란 말이야. 그것도 손대지 마. 하늘로 간 우리 와이프 유품이란 말이야. 당장 꺼져라 이놈들아.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건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에겐 저승사자나 다름없었어요. 그날의 충격으로 아빠가 쓰러지셨거든요. 아빠, 이렇게 쓰러지면 어떡해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쌍둥이 동생들도 놀라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다급하게 아빠의 심장을 내리쳤어요. 전 119에 신고를 했고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갈 수 있었죠. 겨우 숨이 붙어 있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만에 아빠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백혈병으로 떠난 엄마 곁으로 떠나신 거죠. 근래 2, 3년간의 폭풍 같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평화롭기만 한 우리 가족한테 갑자기 왜 이런 시련이 닥쳐오는지 알 수 없었죠. 엄마를 한번 보내드려서 그런지 아님 우리 쌍둥이 동생들을 지켜야겠다는 의무감에서였는지 아빠 장례식을 잘 치러드리고 다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어요. 물론 아빠의 사업이 폭삭 망한 탓에 정말 처참한 일상이었지만요. 당장 먹을 쌀이 없어서 동네 주민센터에서 얻어와야 했어요. 그마저도 매일같이 얻어올 수는 없었기에 삼남매가 라면으로 버티는 날이 허다했죠. 밥 먹기 싫다며 빵이나 과자를 달라고 엄마한테 조르던 옛 시절이 그립기까지 하더군요. 저희 아빠가 잘 나가고 우리 집이 부유했을 때 돈 빌려가고 했던 친척들한테 연락도 해봤어요. 좀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돌아오는 반응은 가관이었어요. 남보다 더 못하더군요. 야, 네 아빠가 처제인 나한테 사업한다고 꼬간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무려 3천이야, 3천. 그 돈 하나도 못 갖고 저 세상으로 가버린 작자의 자식들까지 내가 다 챙겨야 해? 너희들 이모인재로 말이야? 전 너무 열받았어요. 우리 엄마와 아빠가 자기 시집 보내고 집까지 사준 걸 내가 똑똑히 다 알고 있는데 저지랄이라니. 엄청 화가 났죠. 이모, 그럼 우리 아빠 돈으로 산 집이랑 혼수 물품이랑 다 내놔요. 막내 이모라고 다 챙겨줬는데 그 돈이 3천만 원에 10배도 넘겠어요. 뭐? 임수진, 아직 고1밖에 안 된 애가 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옛다, 100만 원 받고 꺼져. 이제는 쌍둥이 동생들도 중학생이고 하니 지 앞가림 알아서들 해야지. 울그락불그락해진 이모는 적선하듯 100만 원을 제게 던지고는 본인이 꺼져버리더군요. 하여튼 그 이후로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 쌍둥이 동생들 학교 보내고 먹여 살리기 위해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알바에 뛰어들었어요. 동생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어요. 엄마의 유언대로 쌍둥이 동생들을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아이들만큼은 제 대신 학교 가고 번듯한 직장에 취업시키는 게 꿈이었죠. 그 꿈을 위해 알바 3-4개씩 돌려가며 제 몸을 혹사했어요. 책임감 강한 성격이었기에 어느 일 하나 허투루 하는 게 없었죠. 누가 보든 말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편의점 정자님께서 절 기특하게 보시고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수진아, 너 알바 3-4개 한다며?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말이야. 그렇게 버스 타고 알바 자리 찾아서 돌아다닐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쭉 풀타임으로 하는 게 어때? 물론 밤 시간대엔 다른 남자 알바를 1명 쓸 거야. 네 시급도 더 올려줄게. 수진이가 워낙 일을 잘해서 그래. 나 10년 넘게 편의점 운영하면서 이렇게 책임감 있게 일해주는 알바생 처음 봤다. 솔직히 감동이었어.
편의점 사장님의 제안으로 그래도 밤 시간에는 집에 가서 잘 수 있게 되었네요. 수익은 그전보다 조금 더 좋아졌고요. 잠이라도 6, 7시간 자니 사람이 좀 살 것 같더군요. 이제 동생들을 위해 집안일이라도 더 깔끔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너무 가슴 아프게도 제 쌍둥이 여동생 찬미가 놈 여기저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혈부터 시작해 아픈 곳은 몸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죠. 당최 어느 병원 무슨 과를 가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온몸 곳곳이 돌아가면서 아팠어요. 더욱 답답한 사실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봐도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하혈을 하고 코피가 나고 실신을 하며 쓰러져도 응급실에서 조치만 하고 집에 돌아와야 했죠. 원인을 알 수 없으니 미칠 노릇이었어요. 제가 하루 종일 편의점 알바를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동생들 고등학교 잘 다니라고 케어하는 게 무색해졌어요. 여동생 찬미는 너무 아파 학교를 못 가는 일이 많아졌죠. 함께하다 길을 찾지 못해 속는 셈 치고 동생과 함께 신점을 보러 무당집에 갔어요. 차라리 그곳에 갔더니 숨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들더군요. 웬 할머니 무당이 저와 여동생을 보자마자 한마디 하더군요. 왜 지금에서야 왔어? 지금까지 뭐하다 왔냐 이 말이야. 얼마나 기운이 쓰든지 이 골목에 인연이 들어서자마자 내 주변에 신들이 웅성웅성 대더라. 얼른 저기 가서 옷 갈아입고 나와서 신에게 절드려. 그렇지 않으면 너 언제까지 살지 장담 못해. 여동생은 무서워서 제 뒤에 숨었고 제가 다시 여쭤봤어요. 저 말인가요? 제가 옷 갈아입고 절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무당은 제 동생을 딱 집으며 말했어요. 아니 너 말고 뒤에 저 꼬마 무당 말이야. 이제 곧 20살 되면 정식으로 일하게 해줄 테니 일단 신부터 받고 보세. 더 이상 아프기 싫으면 순순히 받아들여. 그게 저 무당의 운명인 걸 어쩌냐. 내 동생이 무당이 될 팔자라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내 동생 공부시켜 대학 보내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었는데 동생의 삶뿐만 아니라 저의 삶의 방향성까지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동생은 그날부로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어요. 그 과정에 제가 지금까지 조금씩 모아놓은 돈을 다 쏟아 부어야 했죠. 어쨌든 내 동생이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했어요. 동생은 제게 한없이 미안해했고 저도 제 동생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워지더군요. 정식 무당이 되어 옷을 곱게 차려입고 있는 동생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죠. 미안해 찬미야. 언니가 널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혹시 무당인 너에게 엄마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엄마에게도 너무 죄송하다고 전해드려. 아니야 언니. 이게 내 운명인걸. 그리고 무당은 그냥 내 직업일 뿐이야. 나랑 찬영이까지 우리 쌍둥이 동생 먹여 살리느라 언니가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 내 앞가림은 내가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여지껏 언니가 엄마 역할까지 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쌍둥이 동생 중 여동생인 찬미가 무당이 되어 독립해서 나가게 되고 남동생 찬영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 방사선과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찬영이도 스스로 알바해서 학비와 생활비 된다며 제가 용돈 쥐어주는 것도 안 받더라고요. 기특한 동생들이었죠. 그렇게 마음의 짐을 덜고 편의점 알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 편의점 건물엔 고시원도 있었는데
고시원에 사는 한 남자가 거의 편의점에서 상주하다시피 하며 제게 대시해 오더군요. 그동안 동생들 먹여 살리느라 정신없어서 그의 마음을 받아줄 여력이 없었어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속사정을 알고 싶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도 끈질기게 구해야 하니 그의 말이나 한번 들어보자며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측은지심이 강한 사람인데 그의 안쓰러운 상황이 제 동정심을 강하게 자극하더군요.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씨. 제 이름은 박세민이라고 해요. 수진씨 23살이라고 하셨죠? 저도 동갑이에요. 전 수학교육과에 다니다 의대를 꼭 가고 싶은 마음에 재수 3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니 휴학하고 일단 군대를 다녀왔어요. 전 공부를 계속하고 싶고 집안에 돈은 없고 아니 참 난감하네요. 일찍이 혼자 되신 어머니는 리어카에 건어물 떼다가 팔고 계세요. 엄마를 생각하면 의대고 뭐고 다 때려치고 얼른 사범대 수학교육과 졸업하고 학교 선생이나 되어야 하는데 꿈이 잘 포기가 안 되네요. 똑똑하신 분이신가 봐요. 수학교육과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닌데. 전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돈만 벌고 있네요. 우리 서로 갈 길이 먼데 연애는 사치인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는 게 어때요? 서로 응원하면서 말이죠. 그건 안 돼요, 수진씨. 나 수진씨한테 약속 하나 할게요. 만일 수진씨가 나랑 사귀어주면 나 이번에 수능 잘 봐서 꼭 의대 합격할게요. 진짜 맹세해요. 수진씨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공부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채갈까봐 무서워서 편의점에서 지키고 서 있는 거 못 보셨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면 제가 마음 편하게 공부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사귀어주세요. 네? 제발요, 수진씨.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으니 사귀고 나면 어떻게 데이트를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지만 하도 사람 하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니 그냥 오케이 했어요. 내가 가지 못한 대학을 다니던 사람이고 내가 잘 보지 못하던 수학도 잘한다고 하니 엄청 똑똑해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사귀게 되었는데 막상 연인이 되니 제가 박세민이라는 이 남자에게 푹 빠지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첫 남자이자 마지막 남자라고 생각했고 남친에게 올인하게 되었죠. 남자 경험이 좀 있었다면 그래도 덜 충성을 했을 것 같은데 너무 바보같이 희생만 한 것 같아요. 사귈 때부터 결혼하고 이혼할 때까지 말이죠. 그때 당시 쌍둥이 동생들이 다들 알아서 앞가림하며 살 수 있던 때라 제가 돈 벌어서 남친 뒷바라지 해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수학교육과에 다니긴 하지만 휴학한 채 의대 입시만 바라보고 있는 남친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어요. 남친은 처음부터 저에게 결혼 이야기까지 꺼내며 미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왔기에 남친의 꿈은 곧 제 꿈이 되어버린 거죠. 편의점에서 알바하며 모은 돈과 정성으로 남친에게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운명의 수능날 철석같이 딱 붙으라며 엿선물도 해주고 무사 합격을 빌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무당으로 일하고 있는 제 여동생까지 찾아가서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러나 꽤 용한 무당으로 잘 나가고 있던 제 여동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하더군요. 언니, 미안하지만 기도드릴 필요도 없어. 이번엔 틀렸어. 다음을 기약해야 할 듯해. 동생의 한마디에 김이 쫙 빠지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수능을 마친 후 남친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으니 남친 역시
자신 없는 목소리더라고요. 미안해, 수진아. 용돈이며 생활비 반찬까지 해주면서 날 격려해줬는데 이번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1교시 국어에서 벌써 망해서 말이야. 점수가 나와보니 약대 정도는 갈 수 있는 점수였어요. 전 약사도 매우 훌륭한 직업이니 약대라도 진학할 것을 권유했지만 남친은 강경했어요. 면목 없지만 수진아, 나 딱 1년만 더 해볼게.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뭐 어쩔 수 없죠. 본인이 꼭 의사를 더 하고 싶다는데. 저의 뒷바라지도 계속되었죠. 남친은 책과 씨름하고 전 편의점에서 손님과 씨름하고 있던 어느 날, 편의점 근처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세무사분이 특별한 제안을 해왔어요. 그분은 우리 편의점 단골이었기에 친근한 손님이었죠. 수진 씨, 급하게 세무사 사무실 직원을 한 명 채용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사무실에서 일할 생각은 없어요? 적어도 편의점 시급보다는 훨씬 많이 쳐줄게요. 제가 세무사님 사무실에서 일한다고요? 저 실은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다니던 고등학교도 중퇴해서 가방끈이 짧고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 제가 고차원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 연락 마세요. 현재 윗선에 있는 직원이 다 가르쳐 줄 거예요. 편의점 사장님으로부터 수진 씨가 일을 워낙 똑부러지게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탐나는 인재라서 제가 직접 캐스팅 왔다고요. 구체적인 채용 조건을 들으니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보다 적으면서도 월급은 1.5배였어요. 편의점 사장님께서도 많이 주시는 편이었지만 그보다 더 후하게 월급을 주신다니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 버렸죠. 게다가 꿈에 그리던 사무직이라니 내가 책상에 앉아 펜대 굴리며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어요. 편의점 사장님께 양해를 잘 구하고 바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죠. 일도 잘 모르고 완전히 말단 직원이었기에 바쁘디 바쁜 세무사님 개인 비서 역할까지 어느 정도 해야 했어요. 그러면서 세무사님의 신상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많이 알게 되었죠. 아들 하나 낳고 교사인 아내분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행복한 그 가정을 간접적으로 바라보고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중견기업의 부서장으로 잘 나가던 아빠와 전업주부였던 엄마, 나름 부유했던 가정 안에서 최고의 사교육을 받으며 화목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던 우리 가족.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비누방울처럼 느껴졌어요. 툭 하고 터지면 다시 시궁창 같은 현실로 돌아와야 했죠. 그래도 제 곁엔 자상한 남친이 있으니 위안이 되었어요. 동생들은 본인들 일에 바빠서 독립하게 되었고 좁은 집에 홀로 있으면 외로웠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남친의 전화를 받으면 약간의 희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남친이 나중에 의사가 되면 제 어릴 적 우리 집처럼 따뜻하고 여유롭던 가정을 다시금 가질 수 있겠지 하는 희망 말이죠. 그렇게 저한텐 다소 지루했고 남친한텐 절실했던 1년의 수험기간이 지나고 다시금 운명의 수능날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오버하지 않고 조용히 남친을 응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오전 중에 알리지도 않은 여동생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언니, 그동안 남친 뒷바라지 하느라 수고했어. 이름이 박세민이라고 했지? 이번엔 뭐가 좀 보여. 아슬아슬하게나마 붙을 것 같아. 이 남자와 함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어쨌든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아. 축하해. 제 여동생이지만 이럴 때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 오후 4시쯤 수능이 끝나고 남친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자기야,
나 필이 좋아. 왠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남친은 실제로 원하던 의대에 추가 합격할 수 있었고 드디어 의대생이 되었어요. 남친이나 저나 드디어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의대 학비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게다가 남친이 월등하게 장학금을 받을 점수도 아니었기에 등록금을 다 내야 했어요. 남친 엄마는 리어카로 건어물 판매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빴으므로 아들의 등록금을 내줄 생각도 안 하더군요. 이 또한 한동안은 제 몫이었네요. 그 이후부터는 남친이 과외 알바를 해서 본인이 충당했지만 말이죠.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흘러 드디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밟아야 할 시기가 오자 우리 사이엔 구체적인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그때까지 계속 교제하고 있었기에 남친이 본인 엄마한테 절 소개시켜 줄 만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군요. 한 번은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우리가 사귄 게 몇 년인데 날 자기 엄마한테 한 번도 소개시켜주지 않는 거야? 내 존재가 부끄러워? 이제 의사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야? 아니야, 수진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누구 덕분에 의대에 올 수 있었는데. 나 그래도 양심은 있는 놈이라고. 내가 우리 엄마를 얼마나 많이 막아줬는데. 뭐? 대체 뭘 막아줬다는 거야? 내 얘기 어머님께 드렸구나? 어머님께서 날 싫어하시는 거야. 맞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싫어하신다기보단 그냥 워낙 어렵게 살아오신 분이라 의사 아들 부잣집에 장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신가 봐.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니까 수진이가 조금만 이해해줘. 자기도 어렵게 자라봐서 그 심정 잘 알잖아. 100번 양보해서 남친 엄마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해도 서글프고 서러웠어요. 남친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귄 지가 몇 년이고 내가 남친을 위해 희생한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한테 뺏기긴 싫었거든요.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서 퇴근 후 남친 엄마가 리어카로 건어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세민 씨 여자친구 임수진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귄 지 오래되었고 세민 씨가 이미 어머님께 저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렸다고 하여 용기 내서 찾아왔어요. 제가 일손을 좀 돕고 싶어서요. 당연히 남친 엄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곧 저에게 싫은 티를 팍팍 내시더라고요. 다 들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아가씨나 나나 가방끈 짧은 건 마찬가지이니 어렵게 빙빙 돌려 말 안 하고 그냥 대놓고 말할게. 이렇게 찾아와서 내 일손 도울 거 없어. 이런다고 점수 딸 줄 알아? 당장 우리 아들하고 헤어져요. 내가 몇 번이나 우리 세민이 통해서 말했는데 아직도 전달이 안 됐나 보네. 대체 몇 년 동안이나 계속 만나고 있는 건지 참 거머리가 따로 없네. 이러다 뱃속에 애라도 배워서 우리 의사 아들 발목 잡는 거 아닌가 몰라? 우리 아들 채가겠다는 부잣집 딸내미들 줄 섰으니 애시당초 침 흘리지 말라고. 거머리라니. 머릿속이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남친에게 희생한 세월이 얼만데 그걸 다 모르시나 싶어 다시금 말씀드렸죠. 어머님, 거머리라뇨. 저 혼자 일방적으로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연애도 세민 씨가 먼저 쫓아다닌 거예요. 제가 쓸 돈 아껴가면서 세민 씨 학원비 대주고 용돈까지 줘서 의대 합격을 도왔고 초반엔 등록금까지 내줬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지금껏 곁에서 지켜온 사람한테 거머리 취급을 하시다뇨. 너무하네요 정말. 이렇게 내지르고는 냅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냉정하기 그지없는 남친 엄마를 만나고 오니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계셨으면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줬을 텐데 너무 그리웠죠. 마냥 우유부단한 줄 알았던 남친이었는데 본인 엄마와 만나서 안 좋았던 이야기를 하니 단호하게 나서더군요. 제게도 믿음을 주었고요. 자기야, 우리 지금까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헤어질 수 없어.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나 자기 아니면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 거라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시위했더니 두 손 두 발 다 드셨대. 할 거면 빨리 결혼하래. 미래의 시모에게 반협박으로 결혼 허락을 받아낸 게 마음속으로 찜찜했어요. 그래도 아주 바쁜 인턴 시절은 끝내고 결혼하자 싶어 1년을 더 기다리기로 했죠. 그 기간 동안 예비 시모에 대한 미움을 감추고 최대한 관계를 회복해보자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예비 시모는 옛날 사람이라 너무 고지식하게 장사하는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법도 가르쳐드렸어요. 그 밖에 건어물 판매하는 팔로를 이리저리 개척하게끔 도와드렸죠. 그 결과 매출은 당연히 수직 상승했어요. 예전엔 리어카만 끌고 개고생하며 하루 종일 서서 장사하던 수준과는 다른 수익 창출이었죠. 시모가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인데 전보다 꽤 큰 돈을 만져드리게 하니 시모는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열더군요. 아우, 얘가 장사에 소질이 있구만.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벌게 해주다니. 너 우리 세민이 색시감으로 합격이다. 레지던트 들어가면 얼른 결혼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나 하나 낳아라. 우리 세민이 닮으면 외모뿐만 아니라 머리도 엄청 좋을 것이니. 이렇게 나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저와 남친은 드디어 대장정의 연애를 끝내고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기에 동료 직원들과 세무사님의 통큰 축의금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무려 600만 원이었거든요. 큰 액수에 놀라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죠. 언니, 뭘 이렇게 많은 돈을 축의금으로 내신 거예요? 수진 씨, 그거 우리 직원들이 100만 원 내고 세무사님 혼자 500이나 내신 거야. 세무사님께 감사드려야지 뭐. 근데 감사 인사는 나중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왜요? 세무사님 무슨 일 있어요? 지금 세무사님 완전히 멘붕에 빠지셨어. 사무실 분위기도 장난 아니야. 사모님이 글쎄 친구와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바람피던 남자와 같이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난 거지 뭐야. 아, 와이프 이런 충격도 큰데 한동안 바람까지 피운 와이프라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세무사님과 그 아들만 불쌍하다니까. 자상하고 착하고 능력까지 갖춘 세무사님을 그 와이프는 왜 한눈까지 팔다 그 지경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허니문 베이비까지 갖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시모는 같은 동네에 아주 허름한 단칸방에서 월세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투룸인 우리 집이 마치 대궐같이 넓다며 자주 들락날락 거리더군요. 그래 봐야 저희 신혼집도 15평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었는데 어쨌든 한 가족이 된 시모와 친해지기 위해 없는 애교까지 떨며 최대한 노력했어요. 돈 좋아하던 시모는 제가 출산하기도 전에 선언했어요. 며느리야, 내가 아기 봐줄 테니 너 출산하고 한 달쯤 지나면 바로 사무실 나가서 돈 벌어라. 아참, 내가 아기 봐주는 월급은 꼬박꼬박 주는 거 잊지 말고. 알았지? 어머님, 한 달은 안 돼요. 3개월은 지나고 복직 생각할 테니 벌써부터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적어도 모유는 좀 먹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슴인 큰 편인 제가 모유가 그리도 안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 모유가 많이 부족하더군요. 분유로 대체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 자연스레 복직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오랜 시간을 가장 역할을 하며 돈 벌기 위해 계속 움직이다 보니 습관이 돼버렸거든요. 돈 벌지 않고 집에서 아기만 보는 것이 죄책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복직을 했죠. 우리 아들 서유리는 시모에게 맡기고 말이죠. 다행히 시모는 이유식까지 알차게 해주며 서유리를 잘 키워주었어요. 저와 남편 먹으라고 반찬까지 해주었고 서유리는 물론 저희 집안일까지 많은 부분 도와주셨어요. 처음엔 약간 삐걱대던 부분도 아이가 한 5, 6살쯤 되니 시모와 완전히 한 가족이 되어 다 맞춰졌어요. 그때쯤 되니 맞벌이하는 우리 부부에게 시모는 천사나 다름없었어요. 완전히 구세주였죠. 시모와의 관계가 완벽하다고 느낄 무렵 다른 쪽에서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바로 우리 남편과의 관계였죠. 인턴 레지던트까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하여 가정에 소홀했던 것은 이해했어요. 우리 서유리가 태어나고 기저귀 한번 갈아주고 목욕 한 번을 해준 적이 없었지만 다 이해했죠. 그런데 페이닥터가 되자 자기가 개원을 할 능력이 안 된다는 점에 뭔가 열등감이 폭발했는지 승질머리까지 더러워지더군요. 저와 부부싸움이 잦아지는 건 당연했고 급기야 집에까지 잘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 바쁘다는 핑계로 말이죠. 페이닥터가 뭐 그리 바쁘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제발 날 이해시켜줘봐. 월급쟁이 의사가 퇴근도 못하고 병원에서 사는 게 말이 돼? 그럼 원장이 월급 더 준대? 아이 시끄러워. 이 여자가 언젠가부터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에휴, 학부 때 그냥 의대생이나 사귀어서 결혼할걸. 뭐하러 이 여편네한테 목 메었는지. 당체 의료 시스템에 대해 말이 안 통한다니까. 됐어. 그만 물어봐. 난 다시 병원으로 간다. 다정했던 남편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결혼 몇 년 만에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럴 거면 남편 말대로 그냥 의대생 여자 만나서 결혼할 것이지. 끝까지 왜 날 고집했는지 이해 불가였어요. 그나마 시모가 잘해주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모에게도 묘한 변화가 일었어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 하는데 아이를 키워주고 있으니 용돈과 생활비를 두둑히 들여서 시모는 더 이상 건어물 리어카 장사는 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명품 백이나 스카프, 구두 등을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시모 패션이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어머님, 이거 루이비통 가방 아니에요? 혹시 어디서 짝퉁 사신 거예요? 뭐? 야, 너 시애미가 평생 건어물만 팔던 시장댁이라고 무시하는 거냐 뭐냐? 이거 백화점에서 산 진짜 루이비통이랴. 네? 아, 그럼 누가 어머님께 선물해 주신 거예요? 혹시 남자친구라도 생기신 거예요? 그건 비밀이다. 너무 알려고 하지 마라. 나도 사생활이란 게 있으니. 루이비통 가방에 샤넬 지갑에 에르메스 스카프까지. 저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명품들이 시모를 휘감고 있었어요. 정말 놀랄 노짜였어요. 그저 시모에게 돈 많은 남친이 생기기라도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한 채 넘어갔죠. 그런데 6살 된 우리 서유리가 언젠가부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다른 엄마 또 있어?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 다른 엄마가 있다니? 할머니가 자꾸 다른 엄마를 우리 집에 데려오는데 나보고 다른 엄마한테 인사하라고 그러고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난 우리 엄마가 최고인데 왜 다른 엄마를 자꾸 부르지? 우리 서유리에게서 다른 엄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치원에서 웬 이상한 동화책을 읽었나 싶었죠. 그런데 아이가 갖고 놀던 앵무새 장난감에 녹음된 내용을 듣고 나선 경악을 금치 못했죠. 말이 늦게 트였던 우리 서유리를 위해 앵무새 장난감을 사줬었거든요. 그 장난감에는 녹음 기능이 있었거든요. 시모와 웬 다른 여자 목소리가 녹음돼 있더군요. 아우, 예쁜 세라야. 우리 세민이 만나서 데이트 몇 번 해보니까 어릴 때 만날 때랑은 느낌이 다르지? 우리 세민이 이혼시키고 너랑 재혼해서 애 키우고 살면 얼마나 여유롭고 화목한 가정이 완성되겠니? 지금 며느리는 부모도 없고 보잘것 하나도 없는 애야. 돈 좀 몇 푼 쥐어주고 이혼시키면 넙죽 받고 물러설 거다. 어려울 것도 없다고. 사유리는 네가 키우고 말이야. 어머님, 안 그래도 제가 불임으로 이혼하고 40대 중반이라 애도 못 낳는 나이가 되니 아기 있는 남자랑 재혼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어리게만 봤던 세민 씨도 절 여자를 보는 것 같으니 이혼만 빨리 완료되면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세민 씨랑 데이트나 하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래, 나만 믿으렴. 근데 이번에 너희 아버지가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셨다며? 야, 이제 몇백억이 아니라 천억대 부자는 되겠구나. 아유, 그럼요, 어머님. 돈이 돈을 버는 거라고. 사놓은 부동산 자산만 해도 수백억은 되는걸요. 땅값이 따박따박 저절로 올라지더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전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발 무슨 몰래카메라라도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내 시모와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 믿을 수 없었고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그 다음날 이 앵무새 장난감을 들고 출근했어요. 너무 소중한 증거였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세무사님을 개인적으로 독대하며 엉엉 울며 이 내용을 들려드렸어요. 제가 전문직이라고 아는 사람은 세무사님 뿐이었으니까요. 어쩌죠, 세무사님? 당장 이혼하고 이 인간들을 벌받게 하고 싶은데 혹시 아는 변호사라도 있으신가요? 대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네요. 아니, 이런 몹쓸 인간들이 있나. 걱정 말아요, 수진씨. 내가 아는 인맥 다 동원해서 도와줄게요. 일단 이 내용을 다시 잘 녹음해 놓읍시다. 따로 녹음을 해놓고 앵무새 장난감을 갖고 시모한테 갔어요. 병원에 있는 남편도 당장 시몬의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오지 않으면 병원을 엎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이 내용을 그들 앞에서 틀어주며 시몬의 코딱지만한 집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래야만 속이 다 풀릴 것 같아서 말이죠. 어머님, 그리고 이 미친 새끼 박세민 너. 돈 많은 40대 여자랑 놀아나면서 내 새끼 뺏어서 나만 따돌린 채 재혼하려 해? 이 미친놈아. 내가 너한테 우리 서유리를 뺏길 것 같아? 그리고 잠잠히 이혼해 줄 것 같아? 깽판 다 부리고 뜯어낼 거 다 뜯어내고 이혼할 거야. 나도 너 같은 짐승이랑은 살기 싫다고. 개만도 못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망하게 할 거야. 자기야, 오해야. 그냥 몇 번 만나서 데이트 좀 한 거라고. 우리 잘난 의사들한테 그 정도는 바람핀 것도 아니야.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러붙는다고. 그래, 이 미친놈아. 지금도 녹음하고 있으니 어디 한번 그 주둥이 나불거려 봐라. 아우, 얘 며느리야, 미안하다. 다 없던 일로 할게. 우리 아들 앞길만 막지 말아다오. 그 착하고 순한 며느리는 어디 가고 웬 호랭이가 나타났어. 호랭이요? 호랭이가 아니라 악마의 화신도 될 수 있어. 당신들이 날 이렇게 미치게 만든 거라고. 잠자코 이혼해주진 않을 테니
진흙탕 싸움 한번 해보자고. 전 그 후로 시모와 남편을 괴롭히는데 모든 전력을 다 쏟아부었어요. 세무사님이 그 과정에서 여러 인맥을 통해 도와주셨고 손해배상도 충분히 받았고 한마디로 뜯어낼 거 다 뜯어내고 이혼을 할 수 있었죠.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코로나에 걸려 시모는 바로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데 슬프지도 않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40대 여자한테 차였고 여전히 페이닥터를 전전하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그 40대 여자한테 가서도 개지랄을 했었거든요. 정말 전 남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미친년처럼 굴었네요. 그렇게라도 해야 내 분이 풀릴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게 장렬하게 저의 첫 남자와 끝을 내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싱글맘 그리고 워킹맘이 되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다행히 아직 싱글인 여동생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물심양면으로 저의 삶 전반에 많은 도움을 줬던 세무사님께서 제 인생에 훅 들어오셨네요. 이혼이 다 마무리되고 바로 제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제가 수진 씨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서유리한테도 좋은 아빠가 되어줄게요. 우리 아들이랑도 좋은 형제지간으로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제 프로포즈를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수진 씨. 그동안 수진 씨를 보면 따뜻한 마음이 뭉클하게 들곤 했는데 아마 그게 수진 씨를 좋아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젠 사랑으로 바뀌었지만요. 폭풍우 끝에 맑은 햇빛이 한 줄기 제게 비추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기대어 심적으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프로포즈를 받고 그 앞에서 많이 울었네요. 그동안의 회한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이렇게 절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 동생들이며 전 남편이며 우리 아들이며 언제나 제가 그들을 달래주어야만 했죠. 세무사님이 남친이 되고 아직 혼인신고나 재혼을 한 건 아니지만 가족끼리 많이 어울리면서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 아들 서유리가 세무사님의 외동아들과 친형제처럼 잘 지내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고맙고 또 고마울 따름이죠. 지금 사람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면 그 관계를 빨리 정리해서 쓰레기통에 쳐 넣어버리세요. 사람은 사람으로 잊혀지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장담해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힘내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